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교수님이 이번 주 후반에 700명대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747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 초가 되면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기를 마치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강 기자님과 제가 계속 상황은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나 이렇게 좀 이제 주 초반에 많이 줄어드니까 주 후반에 늘어나면서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저희들이 다뤄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에 스카탄신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나쁜 상황이 재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이거 뭐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황이 다소 한 1주나 2주 동안에는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지표, 그러니까 양성률, 또 마치 폭탄과 같은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30에서 35%. 거기에다가 날씨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수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스카탄신일에서부터 일주일까지는 오히려 횡보 내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안정화로 접어들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백신 접종 효과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 브리핑을 했는데요. 백신 접종은 감염을 막고 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이 브리핑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 이유는 백신 접종 이후에 사실 국민분들이 이상 반응이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도 또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보다는 2차의 이상 반응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2차보다 1차가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2차 접종을 했을 때는 이상 반응이 확연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중요한 대상자인 60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상 반응 사례에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반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에 이상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통상적으로 40대 중반 이상이 되면은 이상 반응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특히 50대, 60대 이상이 되면 이상 반응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렷한 패턴도 있고 저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사례들이 좀 과장되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면 이상 반응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했을 때 또 이상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2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이상 반응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전문적인 영역일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강 기자가 화이자는 2차 접종을 했을 때 반응이 더 세게 나올 수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차 시에 접종 반응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반응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벡터 기반형 백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벡터라고 알려진 게 아주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우리나라나 이런 이제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벼운 감기를 알아서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의 백신, 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오면 백신의 기능도 하지만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획득한 면역 때문에 다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젊은 분들도 좀 덜하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훨씬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증상이 훨씬 가볍다는 거죠. 그러는데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한 번도 우리 인체가 그런 형태의 백신이나 그런 형태의 어떤 것을 접촉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짜로 우리 몸이 처음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는데 생짜로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젊은 분이 계시고 연세 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역이 세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세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몸이 경험하는데 강력하게 반응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상사례, 그러니까 열도 나고 근육통도 있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보다는 다소 덜합니다. 다소 덜한다고 하더라도 화이자 백신은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반응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여기에 과학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부친이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 것 같은데 1차 때는 다소 괜찮았는데 엊그제 2차를 맞으시고 나서는 거의 3일을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렸는데 아무 이제 이상 없이 다 괜찮아졌는데 비교적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다소 강력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을 때는 아스타아미노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진통 해열제를 드시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한두 알 드시면은 그 다음날에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처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짠 겁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1차 접종이든 2차 접종이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굉장히 적거든요. 효과는 상당히 좋은 반면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종 받는 것도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정과 백신 수급 상황 때문에 75세 이상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들 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 백신을 맞아도 이상 반응 없고 안전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이상 반응 많고 그리고 또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접종했을 때 팩트랑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뉴스 카카오톡으로 퍼뜨리지 마시고 유튜브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코로나 특방에서 하는 얘기만 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끙끙 앓을 정도의 반응도 지극히 정상적인 면역 반응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정말 심하면 타이레놀 계열의 약을 드시는 것도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제 보통 국민분들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례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사망했대.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험한 거야. 이런 인식들이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80대 여성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접종되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mRNA로 대비가 되는 화이자와 모더나,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로 이제 대별할 수 있는 벡터형 백신,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맞힌 것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이제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마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실제 전문가인 저 자신도 화이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덜추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어떤 이유 때문에 거부하신 분들이 혹시 화이자마저도 거부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동네북처럼 계속 얻어맞기만 하고 화이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소 포장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사례가 하나가 있었느냐 하면은 80대 여성분이
1차 접종을 화이자에서 했는데,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2차 접종을 이제 하시고 나서 바로 2분 만에 거의 아나필락시스에 준하는 반응을 보이셔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당일날 사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도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났고 1차에는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당국이 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명백하게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히 많은 언론이 이걸 다루질 않고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혹시 화이자 백신도 걱정이 있어서 안 맞으실까봐 말씀을 안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백신은 먼저 맞으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상당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호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고 하면은 주저없이 맞으시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혹시 워낙 여러 매체 출연 많이 하시니까요, 설 교수님이. 기자들 중에 어떤 프레임을 갖고 그 취재 요청을 하는 기자들은 없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있고 화이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프레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이 낫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프레임이라든지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뭘 안 하느냐 하면은 특정 매체, 특정 기자 또는 어떤 전문가들 중에서도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는 인터뷰에 같이 실리는 거, 이런 거를 제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들인 경우에는 제가 전화조차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저는 아주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인터뷰가 왜곡이 되거나 또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프레임 속에서 제 말이 언급이 되면서 제가 의도한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억일보의 황모 기자가 얼마 전에 어제일 겁니다. 어제 낸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이런 기사예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퇴출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퇴출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하는 팩트를 기사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팩트이고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을 적시한다 그래서 이게 왜곡 보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왜 지금 그러냐면은, 나가고 있네요, 교수님.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을 보도하는데도 사실이 왜곡이나 과장이 됐거나 또는 숨은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그 숨은 의도를 모르게 하거나 또는 기사 배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덴마크의 인구는 570만 명이고요. 노르웨이 인구는 540만 명입니다. 둘을 합해도 11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우리 인구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끼케야 서울시 인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인구가 4억 5천만이니까 유럽 전체에 비하면은 인구가 4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콩만한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대세의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는데도 우리 언론이 써댄다는 거죠, 이거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마치 큰 문제가 있는 듯이. 그러면서도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쓰고 혹시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는 비축해둔 얀센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얀센은 그러면 혈전이 없느냐? 얀센이 혈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이 기사는 너무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는데 이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문제가 있고 화이자는 문제가 없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도 전문가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혹시 백신으로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화이자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하실까 봐서 전문가들도 굉장히 주의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사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균형을 갖춰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진실에 기반해서 보도해야 된다고 하는 점.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 그런 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한다는 점. 또 하나는 기본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특정 매체들이 굉장히 왜곡, 과장 또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기본 인식을 가져달라는 이런 말씀. 끝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었든 화이자 백신이 되었든 모든 백신은 다 안전하고 충분히 효과적이다고 하는 기본 믿음 이런 걸 가져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좀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설 교수님께서 뭐 익명으로 처리를 하셨지만 그 국민일보의 황윤태 기자가 쓴 기사인데 저도 이 기사를 보고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 교수님께서 한 측면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어쨌든 간에 제일 큰 나라가 독일입니다. 인구가 8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서 유럽에서 부작용과 관련된 걱정이 시작된 것도 독일 방역당국이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처음에는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65세 이상 고령층한테 접종을 안 했다가 나중에는 혈소판이 감소하는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희귀한 혈전 부작용을 우려로 젊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 따라서 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독일이 나이 제한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접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독일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판단을 해봤을 때 나이 제한을 두고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제한을 둘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헛발질이 있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잇따라 유럽서 퇴출 수순 밟으면 독일에서 최근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게 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혈소판이 감소되는 희귀한 혈전 부작용이 발생하는 얀센 백신이 대안인 것처럼 또 기사에다가 녹아낸 것 자체가 앞뒤 맥락을 전혀 모르고 쓴 기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기사의 데스크를 본다 그러면은 조용히 불러서 예. 너 기자를 계속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TBS 과학재난 팀장님이신 강양구 기자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 요약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안전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맞으면 된다. 이거 하나. 그리고 지금 국민일보 황윤태 기자가 쓴 혈소판 감소 혈전증, 잇따라 유럽서 퇴출 수순 밟는 아스트라제네카.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잘못 알려진 측면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화이자 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재밌는, 이제 흥미로운, 뭐 재밌지는 않고 굉장히 흥미로운 또 안타깝기도 한 이 데이터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 사망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과관계나 연관관계는 없죠. 선후관계.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다음에 뭐 하루 이틀 혹은 2, 3일 혹은 일주일에 사망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지금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모으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면은 좀 놀랍습니다. 어떤 데이터죠? 왜냐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다음에 사망자 숫자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긴 해요. 전체 사망자가 103명인데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하신 분들은 54명,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하신 분은 적을 것 같죠. 49명이에요. 비등비등하군요. 비등비등한데 이게 비등비등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훨씬 많이 접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훨씬 조금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숫자는 비등비등한 거예요. 이런 것을 놓고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화이자 백신은 주로 75세 이상에게 접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망한 일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접종하신 분들이 노인 요양보호시설에 있는 가장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고령층 포함해서 접종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 백신이 훨씬 더 접종자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선후관계에 의한 사망자만 놓고 보면 네. 비등비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만 놓고 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부당하게 맞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제 정은경 청장이 또 흥미로운 통계를 이야기를 했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보통 한 번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도 사망 예방률은 100%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코로나19 사망하실 일은 바이러스가 없는 거죠. 들어와도 예.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하실 수 있겠죠. 아니 뉴스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어르신들 중에서도 확진자 나오던데 확진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감염을 시킬 수 있고 예. 딱 그때 검사를 하면 확진 판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은 바로 위중증 상태로 가서 병원으로 실려가요.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2, 3일이나 3, 4일 정도 지나면 몸의 면역계가 이겨내 버리는 거예요. 백신으로 의해서 자극된.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앓거나 혹은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지도 모르는 채 완쾌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바로 백신의 효과인 것입니다. 예. 일단은 그 사망하신 분 103명 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선후관계로 추정되는 그분들이 103명이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어쨌거나 그 이후에 사망하신 분이 54명 그리고 화이자 맞고 사망하신 분이 49명인데 수치적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절대적인 접종 숫자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많기 때문에 이 수치가 화이자가 결국 적은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백신을 맞은 분들이 감염되는 이런 경우 요새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전혀 걱정하지 예. 않아도 됩니다. 이제 돌파 감염. 그러니까 뭘 돌파하느냐 하면은 면역의 일부 기능을 이기고 돌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접종을 했거나 심지어는 2차 접종을 해도 돌파 감염, 즉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켜서 확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돌파 감염이 되어도 그래서 확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본인이 무증상이거나 경증을 앓게 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중증이나 사망과 관련해서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대면 면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거기에 계신 종사자, 의료진, 또 입원에 계신 분들이 100% 접종을 1회 이상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완전 전면적인 대면 면회를 허용을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는 그 백신 접종 받으면 이제는 아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던데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착착 진행되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 방송을 나중에 보신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함부로 댓글을 달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설 교수님도 댓글 많이 다시던데 저희 프로그램. 제가 이제 과학적인 사실을 설명하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영국, 일상생활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영국을 닮을 필요가 별로 없다. 또는, 나는 계속해서 마스크 쓸 거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해서 더 저분들, 대차가 있겠느냐. 이런 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명백히 잘못된 건데요. 왜 잘못된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나는 계속 마스크를 쓸 거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열고 일상생활로 가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얘기하는 이 개인, 이분은 마스크를 쓰든 마스크를 벗든 또는 마스크를 씹어서 먹든 저희들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마스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일상생활의 복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를 연다고 하는 것은 바이든이 얘기한 것처럼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학교를 전면 열고 학생들이 모두 등교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장을 시간 제한이나 이런 제한을 다 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헤어나고 있다. 이 긴 말을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백신 접종이 충분한 수준으로 안 됐으니까 마스크를 여는 순간 나라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의 폭발할 겁니다, 이게. 그러는데 미국은 이미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고 영국, 이스라엘이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연다는 거죠. 특히 미국인 경우에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열겠다는 거죠. 이것은 강력하게 모든 생활을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다름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생활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는 백신 접종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계속 마스크 낄 거다.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끼시든 마스크를 여시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국가는 바이든이 얘기한 것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못 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왜요? 백신 접종이 충분한 수준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예. 다시 드립니다. 그 미국 오하이오주인가요? 거기에서는 뭐 백신을 접종한 5명에게는 11억 원을 준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 인구의 절반 정도가 백신을 1차 접종을 했는데요. 지금 2차 접종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의 부작용이 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 중에서는 심지어는 아주 드문 혈전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얀센 백신을 한 번 맞고 말겠다. 차라리.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화이자 타령하는 게 얼마나 좀 한심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2번 접종을 했을 때 이 방어 효과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나 혹은 주정부 차원에서 백신의 접종률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나온 신박한 아이디어인데요. 오하이오주 주지사가 어떻게 공언을 했냐면 지금부터 5주 동안, 그러니까 26일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매주 한 명씩 백신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 예. 추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은 한 주에 한 명씩 5명을 정해가지고 한 명당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예. 11억 원 3천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고 로또 맞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주로 접종하기 때문에 지금 12세부터 17세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접종률을 동의하기 위해서 오하이오주 청소년들 중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매주 한 명씩 5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오하이오주 안에 있는 주립대나 공립대를 가게 되면은 4년간 전액 학비 면제. 그래요? 그리고 기숙사 우선 배정 같은 예. 특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왕설래가 있어요. 차라리 그 100만 달러씩 500만 네. 달러를 차라리 그 방역에다가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반론이 있는데 오하이오주 주지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백신만 제대로 속도감 있게 맞으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오하이오주 주민들이 얻을 행복감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경제적인 성장을 염두에 둔다면은 예. 지금 이거 500만 달러 쓰는 거 그렇게 큰 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우리가 차용할 만한 인센티브 같은 건 그럼 어디 있을까요? 예, 어떤 여러 게 가지 있을까요? 인센티브가 예. 있는데 저는 지금 미국에서는 현금 보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그 저희 TBS 보도본부의 과학재난팀 기자들이 국내외 현금 보상 사례를 포함한 인센티브 사례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한 내용들을 이 코로나 특보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거기 보면은 정말 기상천외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들을 세계 각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오세훈 시장님이나 이재명 도지사님 같은 분이 그런 참신한 백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고민이 되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건가요, 현재?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백신 휴가 이것만 지금 기업 차원에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외국에서요? 외국 사례 중에? 네,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돈을 준다던가 네. 아니면 백신 접종자들만 모아서 콘서트를 연다던가 심지어는 도넛이나 맥주 같은 것들을 무료로 준다던가 시행되고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내가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백신 맞을 사람을 데려오면 예. 돈을 준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얘기해 주신 건 살짝 스포일러 느낌이었고 월요일에 본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인센티브와 관련된.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강양국 예. 기자께서 백신 재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의
이제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총론에서는 이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방향에서는 내용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좀 벌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이 하나는- 상에 상이면 가까웠다면 벌이 이제 이번에는 벌이라고 벌과 볼 수 있는데요. 가까운. 하나는 백신 접종이 이제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 이후로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본인이 감염이 되고 본인이 전파를 시켰을 때 당국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아까 본인도 안전하고 전파도 거의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전파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단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백신 접종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백신 접종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치료비와 향후에 생기는 다양한 형태의 손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왜 저는 그 철학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본인이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면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유지하려고 하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공동체에 있어서의 의무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벌 쪽에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가고 싶으시면 백신 접종하시라는 거예요. 예. 클럽 가고 싶으시면 백신 접종하시라는 겁니다. 방문 판매 설명회 가시고 싶으시면 백신 접종하시라는 겁니다. 네. 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자신도 보호하고 가족도 보호하고 공동체도 보호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고요.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